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무능한 척한 막새, 산적을 제압한 비밀, 옛날 옛적, 조선의 끝자락, 함경도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는 서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사실 이 마을은 산적들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곳이었지요. 관군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외딴 마을에서는 산적들이 날마다 사람들을 괴롭혔고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한숨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장날이 되면 시장터에서 물건을 빼앗고 밤이 되면 민가에 몰래 들어가 온갖 못된 짓을 일삼았지요. 도청에서는 이 골칫거리 서하마을을 다스리기 위해 벌써 3명이나 현감을 보냈지만 세상 누구도 이 산적들의 만행을 막지 못하고 모두 참담한 실패를 겪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현감은 부임한 지 한 달도 못 되어 얼굴이 시퍼렇게 멍든 채 고향으로 주행을 쳤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잃고 울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난 가겠소.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두 번째 현감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잃고 혼비백산하여 한양으로 내달린 것입니다. 그는 악몽에 시달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손을 소매 속에 감추고 다니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가장 가여운 것은 세 번째 현감이었습니다. 서하마을로 부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자신보다 먼저 부임했던 두 현감의 끔찍한 소문을 듣고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그만 몸의 반쪽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을 얻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문이 서하마을뿐 아니라 주변 고을까지 퍼지자 지방의 양반들은 울상이 되어 도청으로 몰려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 양반들은 상투를 풀어헤친 채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산적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애원하는 소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청을 책임지던 김관찰사는 더는 서하마을에 보낼 사람이 없어 밤낮으로 골치를 앓았습니다. 도청의 아랫사람들조차 서하마을 가라는 명령을 받으면 온갖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써서라도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고 관찰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관찰사 집에서 차를 끓이고 음식을 나르던 하인 막새가 차잔을 가져다 주면서 주인의 근심 어린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막새는 나이가 30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사내로 얼굴에는 항상 익살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막새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그리 시름이 깊으십니까? 평소 호탕하시던 분이 요즘은 진지상도 물리시고 밤에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관찰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나라실이 그리 한가한 줄 아느냐? 막새가 빙긋 웃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어르신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혹 서하마을 일은 아니온지요? 관찰사가 깜짝 놀라 막새를 쳐다봤습니다. 한낱 하인 주제에 어떻게 관의 비밀스러운 사정을 짐작했는지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막새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곁을 십수년 모시다 보니 어깨 너머로 주워들은 게 좀 있습니다. 아무도 서하마을에 가려하지 않는다지요. 소인이 맡은 부엌일이라는 게 의외로 나라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르신께서 명만 하신다면 전 서하마을 현감으로 기꺼이 갈 것입니다. 관찰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놈아, 현감이 무슨 밥짓기냐? 산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제 발로 가서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다. 막새는 태연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소인 생각에는 현감 노릇이야말로 밥짓기와 같습니다. 불 조절을 잘하여 백성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때가 되면 솥을 저어 백성의 어려움을 살펴야 합니다. 소단의 쌀이 환하게 끓듯이 민심이 편안해지도록 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태우면 백성의 마음이 돌아섭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제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소인이 이 일을 못할 게 또 무엇이겠습니까? 관찰사는 막쇠의 엉뚱하면서도 이치에 맞는 말에 허두음이 나왔습니다. 평소에도 하인의 몸으로 꽤나 영특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 반쯤은 장난삼아, 반쯤은 달리 방도가 없어 임명장을 써주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건 네가 스스로 자청한 일이니 나중에 귀가 잘리든 손가락이 없어지든 내 탓으로 돌리지 마라. 아니, 목숨을 잃어도 원망하지 마라. 막새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져도 소인의 팔자련이 여기겠습니다. 2년 동안 무사히 소임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이곳 주방에서 어르신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그때는 더욱 맛있는 음식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막새는 서하마을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관의 모든 이들은 막새가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치거나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막새는 별탈 없이 서하마을에 도착하여 무사히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부임 첫날 막새가 관하에 앉아 있는데 민원인들이 10여 명 몰려와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번듯한 옷차림에 살이 찐 부자들이었습니다. 기름진 얼굴에 굳은 살 하나 없는 손은 노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막쇠는 속으로 이들이 정직한 백성이 아님을 짐작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민원인들은 울며 불며 이 지역 산적들이 얼마나 악랄한지 어떻게 선량한 백성을 괴롭히고 집을 불태우며 관가에 대항하는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특히 산적 우두머리인 노강길이라는 자가 얼마나 흉악한 인간인지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지난 현감들이 노강길을 어떻게 혼내주었는지도 한참이나 고했습니다. 막새는 담배를 물고 발가락을 극적이며 눈을 반쯤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코를 후비고 귀지를 파내면서 그들의 하소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딴청을 피웠습니다. 모든 하소연이 끝나자 크게 하품을 하며 나른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알겠소, 알겠소. 모두 물러가시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터이니. 그리고는 엉덩이를 탁탁 털고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매일 별과 달을 보며 산적을 소탕해 줄새 현감을 보내달라고 빌었던 부자들은 막새의 무관심한 태도에 당황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이번 현감도 별 수 없는 모양이네. 수군거리는 부자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부자들은 막새의 태도가 무능함이 아닌 뇌물을 바치라는 무언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현감관사의 뒷문이 북적거렸습니다. 돈계와 금은 보화를 든 사람, 귀한 인삼과 녹용 같은 약재를 가져온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막새는 마다하지 않고 바치는 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어서들 오시오. 안으로 드시오. 막새는 친근하게 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화려하게 꾸민 가마 한 채가 관사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가마에서 살이 둥글둥글하게 찐 사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헐떡거리며 내렸습니다. 막새가 등불을 들고 자세히 보니 낮에 가장 슬프게 울고 가장 목청껏 하소연하던 유부자였습니다. 막새가 대문 앞으로 나가 유심히 보며 말했습니다. 유부자, 이 야심한 시각에 또 무슨 일로 찾아왔소? 낮에는 그토록 슬피 울더니 밤에는 무슨 재물을 바치러 오셨소? 유부자는 기름진 웃음을 만면에 띠며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현감나이께서 먼 타향에 홀로 부임하시어 얼마나 적적하실까 싶어서요. 소인의 집 5째 첩실인데 나이는 29입니다. 비록 절세미인은 아니오나 나름 쓸만한 자태를 갖추었고 음악과 춤에 재주가 있습니다. 나리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가마발이 젖혀지자 짙은 화장을 하고 비단 옷을 입은 요염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막새에게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여인의 손목에는 금팔찌가 번뜩였고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가 꽂혀 있었습니다. 막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으며 유부자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습니다. 유부자 잤네. 참으로 마음이 넓은 사내로군. 첩실까지 바치니 내 어찌 거절하겠는가. 그런데 말이여, 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라 이 정도로는 부족하오. 자네 집에 여자가 몇이나 더 있어. 죄다 보내주시게. 유부자는 막새의 노골적인 요구에 얼굴이 벌개져서는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아, 예, 그리하겠사옵니다. 유부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대충 대답하고는 허둥지둥 관사를 빠져나갔습니다. 현감이라는 자가 이리도 속물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유부자가 돌아간 후 밤이 깊어지고 관사는 고요했습니다. 막새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뇌물로 받은 재물과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탐욕에 물든 속물 현감인 척했지만 눈빛은 맑고 고민은 깊어 보였습니다. 막새는 산적, 소탕에는 관심 없는 듯이 보였으나 사실은 모든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막새는 산적 소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꺼내면 아, 그거 말이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소. 라고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막새는 가끔씩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작은 나귀를 타고 산길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나귀 등에는 술병과 안주가 든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막새는 언제나 흥얼거리며 여유롭게 길을 나섰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막새가 산적 소탕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서하마을 주변에는 크고 작은 산적무리가 10개도 넘었습니다. 막새가 부임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민원을 제기했던 유부자 일당뿐만 아니라 산적무리의 우두머리들도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현감이 속으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 언제 자신들을 소탕하러 관군을 불러들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긴장한 채 막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으나 그는 매일 술에 취하고 여자와 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흐르자 산적들의 경계심은 더욱 짙어졌고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적들의 산채로 갑자기 붉은 초청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현감 막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붓글씨로 쓴 초대장은 각 산채마다 전해졌고 산적들은 그 의중을 알 수 없어
더욱 불안해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봄이 다 가기 전 3월 여드레에 서 하마을 동쪽 관문 박나안사에서 작은 잔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각 산체에 의로운 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함께 정을 나누는 것이 어떨런지요? 비록 변변치 않은 술과 음식이 오나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터이니 부디와 주시길 바랍니다. 산적들을 소탕해야 되는 현감이 오히려 산적들을 잔치에 초대한다니. 10명이 넘는 우두머리들은 이 귀한 초청장을 받아보고 서로 얼굴만 마주본 채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모두 노간길의 산채로 몰려가서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구했습니다. 노간길은 산적들 중 가장 큰 세력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운명은 노백강으로, 원래 성강상류 오리나루의 어부였습니다. 산적이 된 지 2년도 채 안 되었으나 물에서의 솜씨가 뛰어나 한때 강룡이라 불렸고 나중에는 모두 그를 노간길이라 불렀습니다. 노간길은 물에서의 솜씨뿐 아니라 의리를 중시하고 돈과 여의 욕심이 없어 조선 강호에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외모에 눈빛이 맑고 정의로워 보여 따르는 자가 많았습니다. 다른 산적 무리들조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서라도 그에게 조언을 구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산적들이 노간길의 산채에 도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노간길은 현감의 초청장을 찬찬히 읽어본 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탁자를 손바닥으로 툭 내려치더니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자. 현감이 정중하게 초청했으니 어찌 거절하겠는가. 우리가 밥 한 끼에 목을 맬 처지는 아니지 않은가. 방안이 갑자기 끓는 소처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말이 오가며 누구는 찬성했고 누구는 반대했습니다. 한 사람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님, 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필시 좋은 뜻일 리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분명 함정입니다. 어찌 굳이 불 속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노간길은 모든 말을 들은 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 모두 틀렸어. 우리가 비록 산적이나 어찌 남의 마음을 그리 짐작하고 의심할 수 있겠는가? 형님은 어찌하여 새 현감이 진심이라 확신하십니까? 노간길이 빙긋 웃으며 현감의 초청장을 들어올리며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이 초청장을 자세히 보게. 새 현감이 만약 우리를 해칠 꿍꿍이를 품었다면 분명 성 안의 번잡한 주막에서 잔치를 벌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나한사라는 절은 사방이 탁 트인 황량한 들판에 자리한 곳이지. 복병을 숨기기 어렵고 앞에는 드넓은 농밭이 펼쳐져 있어 먼 발치에서도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단 말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진심을 보이고자 함이다. 노간길의 말을 들은 10명의 우두머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노간길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노간길은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만일의 하나를 대비해 정의부와 마을을 섬강하류 갈대밭에 미리 숨겨두겠다. 혹시라도 절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내 신복이 불화살을 쏘아 신호를 보낼 것이다. 드디어 3월 18일이 되었습니다. 노간길 일행 20명 남짓이 품 안에 단도를 숨기고 나한사에 도착했습니다. 나한사 입구에는 붉은 휘장이 펄럭이고 대문에는 천하의 호걸들아 서하마을 현감이 술을 대접하노라는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산적들이 가장 크고 좋은 방으로 들어서자 막새가 만면에 웃음을 띤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막새가 술잔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산적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현감이나 되는 벼슬아치가 자신들 같은 산적들에게 존대를 하는 것도 모자라 형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 사정을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친분을 쌓고 앞으로 지역 일을 함께 의논하고자 함입니다. 부디 마음 편히 드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막새는 넉살 좋게 너터루슴을 터뜨렸습니다. 노관길도 막새의 대접에 기분이 좋아져 술잔을 높이 들며 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천한 사람들을 현감나리께서 이리 대해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노관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막새는 즉시 자신의 술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그리고는 잔을 털어 비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술에 독이 있다면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염려 말고 드시지요. 노관길이 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 형제들 모두 잔을 드세.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서너 차례나 술잔을 돌린 후 갖가지 요리도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막새와 산적들은 술과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막새는 술이 거나해지자 겉옷을 벗고 평상에 편안히 기대앉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노관길이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현감나리,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막새가 대답했습니다. 오고 가는 것은 자유로운 길이니 다음에 또 만납시다. 산적들이 일어나 나가려는데 막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노관길 일행은 깜짝 놀라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습니다. 조선 말기 함경도 서하마을은 산적들이 횡행하는 무법천지였다. 도청에서 보낸 3명의 현감은 모두 실패했는데 첫 번째는 한 달 만에 도망쳤고 두 번째는 손가락을 잃고 달아났으며 세 번째는 부임하는 길에 반신불수가 되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아무도 서하마을에 가려 하지 않았고 관찰사는 골치를 앓았다. 그러던 중 관찰사 집에 하인 막새가 자신이 현감으로 가겠다고 자청했고 관찰사는 반쯤은 장난삼아 임명장을 써주었다. 막새는 무사히 서하마을에 도착했고 부임 첫날 부자들이 몰려와 산적 소탕을 호소했지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그날 밤부터 부자들은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고 막새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며 심지어 첩실까지 요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막새는 각 산채에 붉은 초청장을 보내 산적들을 잔치에 초대했다. 산적 우두머리 노관길은 막새의 진심을 확신하고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나한사로 향했다. 잔치가 끝나고 산적들이 일어나 나가려는 순간 막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고 산적들은 긴장하며 막새를 쳐다봤다. 환갑날이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막새가 대답했다. 오고 가는 것은 자유로운 길이니 다음에 또 만납시다. 산적들이 일어나 나가려는데 막새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노관길 일행은 깜짝 놀라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듯 했다. 혹시 이 잔치가 함정은 아니었나? 이제 와서 긴장이 됐다. 산적들이 천천히 돌아서 보니 막새가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어찌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부하들을 위해 각 산채마다 좋은 술 한 항아리와 삶은 쇠고기 40씩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노관길은 뜻밖의 인심에 감격해 얼굴이 붉어졌고 입이 떡 벌어져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현감나리의 깊은 배려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몇 개월 후 보리가 누렇게 익어갈 무렵이었다. 산적들은 막새로부터 두 번째 초청장을 받았다. 초청장을 본 노관길은 무릎을 탁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가자. 이번에도 막새는 똑같이 산적들을 대접했고 신나게 술만 마셨다. 잔치가 끝날 무렵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지난번에는 인사로 나눈 술이고 이번에는 부탁으로 나누는 숫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저를 벗으로 여긴다면 이 잔을 비워주시오. 노관길이 막새의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자, 한잔 합시다. 현감나리께서 벗으로 여겨주시니 영광입니다. 막새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앓는 소리를 내며 말했다. 아이고, 내가 편한 곳 두고 괜히 이 시골 마을까지 현감 노릇을 하러 왔나 싶소. 이곳에 와보니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출할 곳은 왜 이렇게 많은지 관아의 살림이 말이 아니요. 이제는 제 형님이자 버신 여러분께서 저를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겠소. 노관길이 자신의 가슴을 치며 비장하게 물었다. 현감날이 말씀인들 두 번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막새는 노관길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바로 답했다. 좋은 방법이 있어. 곧 농사일로 바쁜 5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어 집집마다 농토가 있을 터인데 여러분이 산적 노릇을 하느라 마을을 떠난 바람에 이제는 여자들과 아이들, 늙은이들만 남았소. 여러분도 마을로 돌아와 가족들과 지내고 싶지만 관아에 잡혀갈까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소. 내가 안전을 약속할 테니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 보리를 거두어 들이시오. 농사일을 돕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시오. 다만 이 일로 얻은 돈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야 할 터이니 한 사람당 쌀 2바가지씩만 나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막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산적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잔치는 더욱 떠들썩해졌고 어떤 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어떤 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터뜨렸다. 모두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던 까닭이다. 노관길이 막새의 어깨를 꽉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현감날이 정말 고마워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먹고 살기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도적질을 하러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혹 다른 고을에서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합니까? 막새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거야 걱정할 것 없소. 내가 관아에서 만든 허리패를 하나씩 만들어주겠소. 패를 가진 자는 현감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니 그걸 허리에 차고 있는 동안에는 감히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요. 만약 감히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놈의 발톱을 꺾어 2번 다시 간섭하지 못하게 해줄 것이요. 또한 내일부터 작은 나귀를 타고 마을들을 돌아다니겠소. 노관길, 당신도 나와 함께 다니시오. 혹여 당신의 형제가 관아에 잡혀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를 먼저 치시오.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니 안심하시오. 막새의 말을 듣고 노관길은 감동에 겨워 거듭 외쳤다. 안심입니다. 100번, 1000번 안심입니다. 한편 막새와 산적들의 두 번째 잔치가 끝날 무렵 부자들은 자신의 집에서 산적 소탕 소식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다. 막새가 또다시 노관길 일당을 초대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야말로 산적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산적들을 방심하게 하고 한 번에 잡아들이려는 모양이군. 유부자는 혼잣말하며 득에 양해했다. 그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유부자는 문지기를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게 했다. 잠시 후 문지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막새가 산적들을 모두
원래 자신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농사일을 하게 해줬다는 것이었다. 믿을 수 없었던 유부자가 자세한 경위를 묻자 문지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현감께서 산적들에게 관아에서 만든 허리패를 나눠줘 몸을 지키게 하고 누구든 그들을 건드리면 발톱을 꺾어버리겠다고 했답니다. 유부자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이 무렵도 개과 천선한 농부들 편을 들어주는 듯 단비가 내려 보리가 잘 이어갔습니다. 막새는 노관길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백성들은 점차 현감인 막새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흐르자 농사일이 거의 끝났습니다. 막새는 혼자 작은 나귀를 타고 즐겁게 관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새가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있는데 관 밖에서 요란한 구와 괄괄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직 문지기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현감님, 산적대가 와서 현감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막새가 나가보니 관나마당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악기를 든 사람들, 돼지와 소를 든 사람들, 곡식을 실은 수레가 가득했고 그 가운데에는 현감나리에 덕이 하늘 같다라고 쓴 큰 천이 걸려 있었습니다. 노관길이 말에서 내려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현감날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산보다 높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부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막새는 능청스럽게 답했습니다. 귀한 정성이니 어찌 마다할 수 있겠소. 그리고는 마당에 앉아있는 산적들을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모두 이리로 들어오시오. 귀한 손님들을 마당에 세워둘 수 없으니 큰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 좀 나눕시다. 막새의 말에 산적들은 머뭇거렸지만 두목인 노관길이 앞장서자 모두 함께 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막새와 노관길이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무장을 한 병사 하나가 성큼 들어와서 막새를 말채찍으로 가리키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네, 이놈, 네가 작년에 서하마을에 새로 부임했다던 현감이냐? 그렇소. 막새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채 답했습니다. 김관찰사께서 도청 병사들을 이끌고 오셨으니 즉시 나와서 맞이하라. 병사의 말에 노관길과 산적들의 얼굴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관찰사, 병사,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동안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속인 것이여. 어디 한번 덤벼봐라. 우릴 잡아갈 순 없을 것이다. 노관길과 산적들은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습니다. 막새가 재빨리 그들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아니 됩니다. 무기를 거두시오.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약조하지 않았습니까? 노관길이 들고 있던 단검으로 막새의 허리를 겨우며 외쳤습니다. 이놈아, 그동안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야 큰 그물을 치는 것이냐. 막새는 억울했습니다. 아이고, 제 진실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어찌 저의 진심을 이리도 몰라주십니까? 노관길은 막새가 배신한 줄 알고 치를 떨었습니다. 도청에서 관찰사가 병사들을 이끌고 왔다는데 아직도 우리를 속이려 드느냐? 그때 북소리가 3번 울리고 무장을 한 관아의 군사들이 도에서 가장 높은 벼슬자인 관찰사를 호위하며 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는 유부잔의 사람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관찰사는 험상궂은 얼굴로 막새를 노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참으로 큰 위세를 부리고 있었구나. 네, 이놈. 아이고, 관찰사 어르신. 여기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소인을 믿고 특별히 추천까지 해 주셨거늘 무슨 일인지 소인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찰사가 품에서 서찰을 꺼내 던지며 말했습니다. 막세야, 여기 고발장이 있다. 네가 뇌물을 받고 산적들과 손을 잡고 나쁜 짓을 해서 백성을 괴롭혔다는 내용인데 이런 일이 있었느냐? 내 너를 믿고 특별히 추천까지 해주었거늘 누가 감히 그런 거짓을 고했나이까? 억울합니다. 소인은 하늘을 울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때 유부자네 사람들이 우르르 꿇어 앉았습니다. 김관찰사가 그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을 유지들이 너를 고발했다. 여봐라. 각자 현감에게 무슨 물건을 바쳤는지 사실대로 고해라. 부자들이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현감에게 황금 10덩이를 바쳤습니다. 저는 금부치를 바쳤습니다. 저는 아내를 첩으로 내줘야 했습니다. 산적을 잡아줄 테니 보물을 바치라고 하더니 도리어 산적들과 매일 술판을 벌이고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서 저 현감을 엄하게 버려주십시오. 순식간에 관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큰 상자와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병사들은 관찰사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이 상자는 현감이 뒷뜰에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상자는 건장한 장정둘이 들어야 할 만큼 컸고 안에는 값진 금은보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물을 받은 증거로구나. 관찰사는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막세의 맑은 마음을 믿고 현감 자리를 맡겼는데 벼슬을 쥐고 변심한 것이 자신의 허물인 것 같아 괴롭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관찰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현감께서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부자들이 가져온 뇌물을 전부 상자에 넣어 봉하고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또한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관찰사는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를 원래 유부부자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이냐? 여인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유부자가 항시 저를 모욕하고 손검을 일삼았습니다. 현감께서는 그 사정을 아시고 제가 관하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유부자가 얼굴이 시뻘개져 소리쳤습니다. 저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계집이. 막쇠는 유부자의 말을 무시하고 침착하게 관찰사께 고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소인의 결백은 하늘이 압니다. 오히려 저 부자들이야말로 이 마을을 병들게 한 흉악한 자들입니다. 막쇠가 차분하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부자들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으며 바칠만 죽도록 시키고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졌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집의 가장이 산적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자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봐 산적들을 모조리 잡아달라며 제게 금은보화를 바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들의 첫말입니다. 관찰사는 막쇠의 말을 듣고 그의 결백을 깨달았습니다. 곧 마음이 기뻐지며 막쇠를 연신 칭찬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관리로다. 하늘이 낸 인재로구나. 그리고는 부자들을 향해 크게 호통쳤습니다. 너희는 옳고 그름을 뒤바꾸고 거짓으로 남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넣은 죄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유부자가 너무 놀라 외쳤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이 목숨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하지만 이 억울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저 산적 무리의 우두머리 노길은 아주 흉악한 자입니다. 저 형감은 그런 흉악한 산적들과 형님 아우하며 지내며 2번이나 큰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유 부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했습니다. 노관길이 자기 집 하녀 채운을 함부로 희롱하다 실패하자 그녀를 강물에 빠뜨려 죽였고 자기 아들까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관찰사는 유 부자의 말을 다 듣고 막소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정말로 이런 흉악한 자와 형제처럼 지내며 잔치까지 베풀었느냐? 이게 사실이라면 너는 아주 무거운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막수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노관길은 흉악한 자가 아닙니다. 유 부자의 말을 들으셨으니 이제 노관길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말에 노관길이 외쳤습니다. 소인, 억울합니다. 노관길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했습니다. 채운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유부자가 빚을 갚으라는 핑계로 채운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하녀로 삼고 괴롭혔습니다. 채운은 결국 도망쳐 나왔고 저는 그녀를 저희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유부자가 제가 없는 틈을 타 사람들을 데려와 저희 부모님을 때려 죽였습니다. 채우는 그날 밤 무서움에 떨다 도망쳤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던 채우는 결국 강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해 유부자의 아들과 싸우다 단도로 찔러 죽였습니다. 막새가 조용히 노관길에게 물었습니다. 채운과 자네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면 서로 주고받은 정표라도 있느냐? 노관길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채운에게 호박색 옥빈열을 주었습니다. 채운은 그걸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막새가 품속에 손을 넣었다가 무언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이 물건이 그 비녀가 맞느냐? 노관길이 비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유 부자가 너무 놀라 외쳤습니다. 관찰사 나으리, 이것은 저놈들이 미리 짜고 꾸며낸 짓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막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채운이가 살아 돌아와서 직접 말해야만 네가 죄를 인정할 모양이구나. 막새가 갑자기 외쳤습니다. 채운이를 데려오라. 순식간에 2 병사가 한 젊은 여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죽었다던 채운이었습니다. 채운아. 노관길이 소리치며 달려가 둘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유부자는 혼비백산하여 소리쳤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나타났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관찰사가 호통쳤습니다. 스스로 죄를 인정했군. 저자를 포박하여 끌고 가라. 2 병사가 유 부자의 팔을 잡고 끌어냈습니다. 막새가 다른 부자들을 보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고발할 것이 있느냐? 부자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유부자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관찰사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알았던 막새가 이제는 누구보다 능하고 어여쁜 현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찰사는 막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 막쇠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채운이를 찾아냈느냐? 막새가 관찰사에게 그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성강에 빠져 죽었다면 시신이 떠올랐을 텐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지 않습니까? 분명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아 밤낮 없이 깊은 산골을 몇 달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깊은 산골의 한 노파가 채운이를 발견해 구해냈고 유부자가 눈치챌까봐 수백 리 떨어진 친척집에 숨겨두었다 합니다. 제가 온갖 정성을 들여 설득해서 겨우 찾아낸 것입니다. 관찰사는 손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주 장하구나. 내가 너를 믿은 보람이 있다. 막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관찰사, 어르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노관길과 채운이의 혼례를 치러주면 어떻겠습니까? 나으리께서 혼례를 주관해 주신다면 백성의 기쁨이 한층 더할 것입니다. 관찰사는 크게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네 뜻대로 하자. 막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듣거라. 뒷뜰에서 잔치 준비를 서두르자. 관찰사 어르신께 상을 올리고 노관길과 채운의 혼례를 치러주자. 이날 저녁 관아 뒷뜰에서는 정말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노관길과 채운의 혼례를 주관해 주었고 막새는 세상 진귀한 음식들로 관찰사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마을 백성들 모두가 기뻐하며 잔치에 어울려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뒤로 노관길을 따르던 모든 산적들은 막새의 큰 은혜에 감동하여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마을로 돌아와 농사일을 하며 평범하게 살았고 서화마을은 이전처럼 평화로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유 부자처럼 욕심 많고 심술 굳은 지주들도 막새의 지혜와 용기에 꼼짝 못하고 감히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이들은 모두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막새는 약속대로 2년의 임무를 다하고 도청 관찰사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하마을 백성들은 모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막새를 배웅했고 노관길과 채운 부부는 아예 도청까지 따라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관찰사는 막새의 공을 높이 평가하여 정식 벼울길에 오르라곤 했지만 막새는 정중하게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본래 부엌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다시 어르신께 만난 음식을 지어 올리는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소에 기발하고 놀라운 산적 퇴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무력을 쓰지 않고도 지혜와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며 진짜 악인과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어 바른 일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막소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를 하늘이 내린 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씨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자비가 폭력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마크소에는 단순히 힘이나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며 교묘한 계략으로 부당함을 드러내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보호했다. 이를 통해 그는 마을의 평화를 회복하고 진정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의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점이다. 박물장수의 놀라운 변신. 조선 숙종 연간 한양 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이채령이라는 아씨가 살고 있었다. 이씨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로 병조 판서를 지낸 아버지 밑에서 귀하게 자라났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귀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채령이 15 되던 해 친어머니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더니 기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날 밤 안채에는 깊은 정막이 내려앉았고 촛불은 일찍 꺼졌다. 채령은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며 흐느껴 울었다. 채령아, 착하게 살아라. 어디서든 너의 마음만은 곱게 간직하렴. 어머니는 그렇게 속삭이듯 말하며 마지막 눈을 감았다. 채령은 어머니의 찬 손을 한참 동안 붙잡고 있었고 그 후에도 오래도록 품 안에 그 따스함이 남아있었다. 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선산에 묻히셨다. 채령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녀를 데리고 묘기를 나섰다. 집신을 꿰고 산길을 넘어 때론 소달구지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하는 길이었다. 봄에는 매화꽃 한 다발을 들고 갔고 가을엔 해곡식과 정갈한 나물로 제사상을 올렸다. 그녀는 무덤 앞에 앉아 속삭였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바쁘시고 저는 그냥 바느질하고 책 읽고 그렇게 지내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이 환상처럼 떠오르곤 했다. 손가락으로 자수를 가르쳐 주시던 모습, 아랫목에서 채령을 안아주시던 향기, 그 모든 것이 추억으로만 남았다. 그러나 슬픔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2달째 되던 날, 아버지 이찬파는 새 부인을 들였다. 경상도 출신의 한씨 부인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12살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다. 이 아이는 내 조카와 같은 아이예요. 사정이 있어 데리고 왔소이다. 그 아이는 멍이 웃고 있었고 말도 더듬으며 뭔가를 웅얼거렸다. 하지만 채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한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늘 자애로운 미소를 띄었다. 채령이는 어찌 저리 조신하고 단정하냐. 참 귀한 아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관청에 나간 뒤 그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다. 이 집에선 이제 내 말이 곧 법이다. 알아들었느냐? 처음엔 놀랐지만 곧 채령은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인들은 이미 그녀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채령이 쓰는 방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채령이 방을 정리하려다 침상 아래에서 달개 사체를 발견했다. 목이 비틀려 있었고 깃털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다. 며칠 뒤에는 여인의 형상을 한 인형이 이불 속에 숨겨져 있었고 그 인형엔 바늘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하녀, 연분이 몰래 귀띔했다. 아씨, 이건 마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직접 들은 건 없지만 돌쇠가 밤마다 몰래 저기 아시방 앞을 기웃거려요. 머슴 돌쇠는 덩치가 컸고 눈이 작고 날카로웠다. 말수는 적었지만 계모의 부름에는 순종적이었다. 어느 날은 밤중에 채령의 방문이 살짝 열렸다. 채령은 숨죽이며 이불 속에 몸을 숨겼다. 인기척만 느껴지고 아무 말 없이 문이 다시 닫혔다. 다음 날 아침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남아 있었다.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자애로웠다. 채령이가 요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수 솜씨도 일취월장입니다. 제게는 친딸과 다름없지요. 그러나 뒷방에서는 하인들에게 소리쳤다. 제가 귀한 줄 아느냐? 밥은 왜 그리 많이 퍼주는 거냐? 앞으로 찬도 줄여라. 전년이 찬밥 먹는 건 그저 당연한 일이야. 채령은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을 느꼈다.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달랬다. 방에는 향냄새를 진하게 피워두었고 어머니가 생전에 사용하던 놀이를 항상 품에 지녔다. 가끔 몰래 울 때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17이 되던 해 계모는
혼처를 들고 왔다. 혼사가 들어왔단다. 하동정 씨, 집안 큰 집이야. 도련님은 내 또래고 재산도 많고 양반 중에 양반이지. 채령은 고개를 숙였다. 하녀들이 수근거렸다. 그 집 도련님, 기방 출입하는 건 애들 장난이고 지난달엔 기생 두고 싸움부터 소문이 자자했잖아요. 시누이만 5이래요. 그중 2은 친정살이 중이라지 않소. 실은 더 좋은 가문에서도 혼처가 여러 군데서 나섰지만 하필 제일 소문이 안 좋던 가문을 선택한 것은 계모한 씨 부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였다. 하지만 채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괜찮았다. 계모의 얼굴, 계모 아들의 이상한 웃음소리, 머슴돌쇠의 기묘한 시선까지 더는 이 집에서 숨쉬고 싶지 않았다. 혼례를 앞둔 어느 날 밤 머슴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죽은 까마귀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마님께서 들여놓으라 하셨습니다. 이걸 두면 부기가 깃든다 하시더이다. 채령은 까마귀를 바라보다 조용히 이불보에 싸서 창 밖으로 내던졌다.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간 그것은 마치 악기를 쫓는 재물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밖에서 계모 아들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낮게 끊기듯이 사람의 것이 아닌 소리였다. 혼례날 채령은 붉은 치마에 진한 눈 화장을 했지만 그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혼례날 신부집 마당엔 손님이 가득했고 풍악 소리는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채령은 진한 연지곤을 찍고 붉은 치마 젖고리를 입은 채 단정히 상에 앉아 있었다. 마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며 하객들에게 예를 갖췄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막지 않았다. 아씨, 예쁘십니다요. 하녀, 연분이 속삭였다. 채령은 가볍게 웃었으나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다. 시집에 가면 계모도 없고 돌쇠도 없고 그것만으로도 살만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집에 도착했는데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고 하객들과 인사하는 내내 비틀거렸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풍겼고 말을 더듬기도 했다. 신방은 신부집 안채에서 치러졌다. 방에는 화촉이 타오르고 잔잔한 향, 냄새가 퍼졌다. 채령은 수줍듯 고개를 숙이고 신랑을 기다렸다. 그러나 신랑은 들어오자마자 옷도 벗지 않은 채 술상의 술을 연껏 마셨다. 오늘 참 어지럽구려. 잔치날은 왜 이리 시끄러운 거요? 그리고는 이부자리에 풀썩 쓰러지더니 금세 코를 골며 자버렸다. 채령은 가만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촛불을 껐다. 혼례 첫날 밤 그녀는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다 밤을 지새웠다. 신랑은 일어난 후 별 얘기도 없이 다음날 일찍 먼저 본가로 돌아갔다. 며칠 뒤 채령은 비단 이불과 짐을 하인들에게 등짐을 지게 하고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출발했다. 등에 닿는 가마의 흔들림은 마치 계모에게서 도망가는 마지막 걸음처럼 느껴졌다. 친정 마당을 돌아보며 채령은 속으로 다짐했다. 이 집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다시는 이젠 새 삶이다. 부디 조금은 따뜻한 곳이기를. 가마가 시댁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채령은 긴 숨을 들이켰다. 대문을 들어서자 들리는 것은 환영의 말이 아니라 뚜벅뚜벅 하녀들이 쓸고 닦는 빗자루 소리뿐이었다. 집안은 겉으로는 넓고 화려했지만 그 속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큰서방님은요? 오늘도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아씨, 여긴 처음 오셨으니 곧 알게 되시겠지만 큰서방님은 기방에서 자주 머무십니다요. 이튿날 아침 시어머니가
안채로 불러들였다. 눈매가 날카로운 시어머니는 첫마디부터 매웠다. 사람이란 얼굴만 곱다고 다가 아니다. 너의 친정은 그 잘난 참 하나 빼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채령은 고개를 숙였다. 예,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네, 신랑이 바깥바람을 쐬는 것도 내가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다. 여편, 내가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지. 며칠 후 큰 시누이가 안채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소박 맑고 친정살이 중이라 늘 예민했다. 내 방에 들어와 보니 먼지가 쌓였더라. 하녀들 교육은 왜 그 모양이냐.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밥상 말인데 구개간도 안 맞고 반찬은 맨날 물러터진 것뿐이더라. 올케가 음식을 직접 안 한다 쳐도 하녀들 감독은 올케목 아닌가? 채령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속은 천천히 타 들어가고 있었다. 자신은 명색이 별당마님인데도 하녀들조차 큰님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 집에서는 누구 하나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았다. 밥상에선 일부러 소리를 내며 식탁을 치우고 채령이 심부름을 시키면 늦장을 부리며 하녀들은 쓴웃음을 흘렸다. 채령은 그런 사소한 무시에도 울지 않았다. 별당 안에 앉아 조용히 자수바늘을 들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은 열흘에 한 번꼴로 집에 들렀다. 얼굴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입술 아래엔 기생이 찍은 듯한 연지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어찌된 일입니까, 서방님? 묻지 마시오. 나도 내 사는 게 편하진 않소. 그렇게 말하며 그는 밤새 돌아 누웠고 채령의 손도 잡지 않았다. 어느 날은 집안에 기생이 시어머니에게 보낸 향이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웃으며 말했다. 기생이 마음이 참 곱네. 그 아이는 근본은 없어도 인정은 있어. 채령은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인 것도 며느리인 것도 모두 허울이었다. 설날이 되자 친척들이 모였다. 마루에 앉은 사촌댁들이 쑥덕거렸다. 종손세댁 말이야. 얼굴은 곱던데 말수가 없어. 저래서야 애를 낳겠어? 속이 까맣단 말도 있더라. 얼굴이 곱고 조용한 여자가 더 무섭다지. 채령은 다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차를 내렸다. 손이 떨렸지만 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서방님이 기방에서 칼부림에 휘말려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생을 두고 다른 손님과 싸우다 칼에 찔렸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곡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엌마당을 쿵쿵 울리며 소리를 질렀다. 재수없는 년이 시집와서 우리 집안 기둥을 잡아먹었구나. 우리 아들 잡아먹은 요망한 년, 내가 저승길로 내몰았지.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기와장을 집어던졌고 채령이 다가서자 손바닥으로 뺨을 내리쳤다. 내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들은 아직 살아있었을 것이다. 죽일 년, 물러터진 년, 남편 잡아먹은 년. 놀라 숨죽인 채 부엌 뒤로 숨었고 은 얼굴을 감싸 쥔 채 말없이 뒷걸음질 쳤다. 그날 이후 채령은 끼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다. 내가 진정한 며느리라면 이 집을 살리기 위해 뭘 해야 할지는 알겠지.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면 나도 너를 길이길이 기릴 것이다. 큰 시누이도 말했다. 어머니께 누부담 들이지 말고 깨끗하게 마무리해라. 그게 내가 할 마지막 도리야. 그러나 채령은 죽지 않았다. 매일 절에 올라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렸다. 하루는 하녀가 물었다. 아씨, 왜 그러고도 참으십니까? 이 집에서 나가시지요. 채령은 조용히 말했다. 나가는 건 나중에, 아직 때가 아니야.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머슴 돌쇠와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정원 뒤쪽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분명했다. 내일 종부가 절에 갔다 오는 길에 산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는 거다. 독한 약을 먹게 하든지 연못에 빠진 걸로 꾸미든지 남편을 모시어 자결한 걸로 소문나야 여려문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마님.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채령은 달빛이 어스름한 새벽녘 조용히 대문을 나섰다. 등에 진 보퉁이에는 폐물과 친정에서 아버지가 꼭 필요할 때 쓰라고 준 비상금 1,500냥이 들어있었고 발끝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살겠노라 결심한 순간이었다. 처음 발걸음을 옮긴 곳은 말죽거리 주막이었다. 유년 시절에 자신을 돌봐주었던 유모 박록수는 지금 53세 나이로 주막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고, 아씨야. 어쩌다 일이 이렇게 말라비틀어졌냐. 이리 와서 밥부터 먹자. 록수의 품은 푸근했다. 채령은 그날 밤 주막 뒷방에서 눈물로 이불을 적셨다. 이튿날 박록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혼자서 살아가려면 손에 기술이 있어야 해. 박물 장사 어떻겠니? 힘은 들지만 벌이는 괜찮단다. 처음엔 망설였다. 고운 손으로 등짐을 지고 장터를 떠도는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계모와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며 산 세월보다 더 힘든 일은 없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좋아요. 해볼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제 발로 다니는 삶을 살아볼래요. 록수는 손수 짠 옷감, 비녀, 댕기, 화장품 단지, 귀걸이, 반지 같은 장식품 등을 한 보따리 싸주며 채령을 장터로 보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남문장터였다. 손님들 틈에 끼어 박물 사세요. 외치던 채령은 무심한 시선과 냉대에 속이 타 들어갔다. 양반댁 새색시가 행상을 해? 세상 말세로구나. 곱게 생겼네. 그것 말고 딴 건 따로 파는 것도 있으니까? 조롱도 유혹도 있었다. 남자 손님 중 일부는 노골적으로 흘겨보며 일부러 손을 댔다. 그럴 때마다 채령은 품속 은장도를 살며시 쥐었다. 첫 장사는 번번이 허탕이었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은전 몇 잎이 전부였다. 그러나 채령은 장터뿐 아니라 양반가와 안채, 주막, 기생집, 농가까지 두루 찾아다니며 물건을 팔았다. 다듬이 소리에 맞춰 부엌으로 들어가고 기생들의 머리채를 따주며 비녀를 건넸다. 주모의 눈치를 보며 화장단지를 슬쩍 내밀기도 했고 양반 부인의 기호를 기억해 일부러 자수가 곱게 놓인 손수건을 건넸다. 폐물, 은비녀, 옥장신구, 붉은 홍비단까지 귀한 물건도 품에 넣고 다녔다. 거래처에 따라선 기와집 안채까지 들어가 문갑 위에서 귀한 장신구를 펼쳐 보이며 값을 흥정해야 했고 어떤 날은 기생들이 옹기종기 앉아 화장할 때 사이에 끼어 장신구를 손에 쥐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단골로 드나들던 양반가 부인이 말했다. 자네처럼 생긴 여인이 이렇게 떠돈이 보기 딱하군. 재치로 드리겠다는 집안도 여러 셀 텐데 어떤 집에서는 물건을 사주면서 상처한 내 아들과 혼이 나면 좋겠다고 강권하는 노할머니도 있었고 시바지로 들어오면 큰돈을 주겠다는 만석군도 있었다. 그러나 채령은 단호했다. 다시는 남자의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이름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진심으로 박물을 팔았다. 기녀가 쓰는 연지부터 농촌 안악들이 좋아하는 저렴한 손거울, 아이들 머리띠까지 큰 보퉁이에 가득 담아 각지를 돌았다. 1년 동안 채령이 겪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중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이러했다. 겨울날 얼음이 꽁꽁 얼고 눈 내리는 장터에서 발이 동상에 걸릴 뻔한 적도 있었고, 이른 아침 단골집에서 부탁받은 물건을 전해주러 산길을 가다가 멧돼지를 만나 도망치다 발목을 삐기도 했다. 어떤 날에는 눈 덮인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물건을 쏟아버리고 골목 어귀에 숨어있던 왈자패에게 쫓기기도 했다. 팔던 은비녀 하나를 두고 다른 상인에게 시비가 걸려 억울하게 장터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어떨 때는 대낮에 장터에서 주막 술꾼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걸 쫓다 넘어져 무릎이 찢어진 날도 있었고, 민가의 물건을 팔러 들렀다가 단골 고객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 집 남편이 술기운에 겁탈하려 달려들어 은장도로 위기를 모면한 적도 있었다. 또 전국 각지를 걸어서 다니다 보니 어느 지방의 기방에서 물건을 팔던 중 기생들이 서로 먼저 사겠다며 다투다 괜히 채령에게 억지 시비를 걸고 장신구를 훔치려 해 소동이 벌어진 적도 있었다. 더 곤란하고 당혹스러웠던 것은 물건값을 흥정하다 보니 안 풀린 부잣집 부인이 일부러 고가의 물건을 땅에 떨어뜨려 망가뜨리고 값을 치르지 않고 내쫓김을 당하기도 했던 점이다. 그러나 좋은 사람도 있었다. 감가에 떨어뜨린 박물 보다리를 주워다 준 뱃사공. 고된 하루 끝에 따뜻한 국밥을 건넨 장터 아주머니. 사기꾼에게 속아 쓰러져 있던 채령을 일으켜준 약재상 노인. 그들은 채령이 인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박물 장수들 사이에서도 신뢰를 얻고 일부 양반 부인들은 그녀의 정갈한 물건을 일부러 찾았다. 삼청동에 기와까지 장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고지고 다니며 길 위에 삶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채령은 남태령 고개를 넘다 불길한 인기척을 느꼈다. 길목을 지키고 있던 왈자패가 그녀를 노리고 있었다. 한 패거리 중 하나가 말했다. 박물 장수 계집이 돈 좀 모았다더니 오늘로 끝이다. 채령은 재빨리 등에 맨 무거운 박물 보쯤을 던지고 산길로 도망쳤다. 옷이 찢기고 무릎이 구렌 극힌 자국이 생겼다. 한참을 달리다 돌뿌리에 발이 걸려 언덕팔은 비탈길에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고 몇 시간을 쓰러져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흔들어 깨우는 느낌이 들었다. 대감모, 여기 웬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요. 그날은 한성파 윤정창용 대감이 과천 지역의 상가를 문상하고 다녀오는 길이었다. 가마를 타고 지나던 중 하인이 발견한 여인을 보러 다가간 대감은 거칠게 찢긴 옷자락과 상처투성이 얼굴 속에서도 단단하고 기품 있는 여인을 알아보았다. 기방 여인도 행상도 아닌 무언가 다르다. 이 여인을 집에 데려가 행랑채에 머물게 하고 의원을 불러 치료하게 하라. 그리하여 채령은 다시 한번 운명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허름한 옷차림 속에 숨겨진 그녀의 의지와 지혜는 이제 더 큰 시련과 인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채령은 정창용 대감의 명으로 정동대감 행랑채에 머물게 되었고 의원의 치료를 받으며 기력을 조금씩 회복했다. 깊은 상처 위로 새살이 돋있고 밤이면 뼈마디를 쑤시던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다. 횡랑채 마루에 앉아 노을빛을 바라보며 채령은 중얼거렸다. 살아남았다. 또 한 번 대감 대녀들은 처음엔 채령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차분한 말씨와 자상한 태도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정갈한 옷매무새로 하녀들의 모습을 살피고 늦은 밤 참모의 손에 쥐어진 상처엔 조용히 약을 발라주었다. 그 모습을 창 너머로 지켜보던 이는 다름 아닌 안방마님 임씨였다. 임씨는 날이 갈수록 불편한 시선을 감추지 못했다. 저 계집이 마치 이 집 안주인이라도 된 듯이 어딜 감히 웃고 다녀. 임씨는 참다 못해 어느 날 밤 하인을 통해 머름 돌쇠를 불러냈다. 너 남태령에 있는 왈자패랑 연줄 있다지? 예 마님. 근래엔 왕래 없었지만 낮에 익혀놓은 상태입니다. 좋다. 저 행랑채 계집 밤에 누워있을 때 그자들 연럿을 시켜 집단으로 덮치라고 해라. 겁에 질려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하지. 그녀 이 제 발로 떠나게 말이다. 돈 100냥이 돌쇠의 손에 쥐어졌다. 그날 밤 정대감이 조정에 출타한 틈을 타 왈자패 셋이 횡랑 몰래 숨어들었다. 그러나 채령은 낮에 감지한 인기척과 마음속 불안감에 미리 은장도를 품고 경계를 세워두었고 인기척이 들리자 몸싸움 끝에 비명을 질렀다. 하녀와 하인들이 몰려들고 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정대감이 도망치는 왈자패 무리를 잡으라고 하인들에게 하명했다. 등불 아래 붙잡혀온 왈자패 무리를 정대감은 무릎 꿇고 직접 문초를 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왈자 중 하나가 말했다. 마님이 시킨 일이여. 행랑채 계집을 집단으로 더럽혀 쫓아내라 하였소. 정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임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참담과 실망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대가 이 집을 수십 년 지켜온 안방님이 맞소이까? 한 여인을 의하고 임명을 해놓다니 자식도 없고 덕도 없고 음한 계략으로 집안을 어지럽혔으니 칠거지한 모두에 해당되는 구려. 임씨는 울부짖으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대감을 홀린 것이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시오. 하지만 정대감은 고개를 돌렸다. 말하지 마시오. 그 입이 더럽구려. 오늘부로 그대는 내 아내가 아니. 그리하여 임씨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친정으로 쫓겨났다.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채와 붉은 눈시로 대문을 나설 때 하인들은 조용히 눈을 피했다. 며칠 후 채령은 다쳤던 몸을 거의 추스른 터라. 그녀는 곧장 대감에게 인사를 올렸다. 대감은 이제 몸도 회복하였으니 그간의 은혜를 품고 떠나겠습니다. 정대감은 채령을 마주 앉히고 조용히 물었다. 떠나기 전 한 가지 묻고 싶소. 자네는 어찌하여 박물장수 같은 고된 삶을 택했소? 채령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러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원래 한양의 참판댁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새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고생했지요. 시집 또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구박에 또 저를 냉대했던 남편마저 기생집에서 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가 연료문을 받아야 한다고 자결을 계속 강요했고 결국에는 사람을 시켜 자결한 것처럼 꾸며서 다음날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를 우연히어 듣고 그날 밤 그 집 대문을 나왔습니다. 정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허면 친정은? 저를 구박했던 계모가 집안을 장악하고 있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유모가 운영하던 주막에 몸을 의탁했다가 박물 장사를 권하였지요. 저는 귀천을 따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장터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험한 일도 있었지만 홀로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대감은 채령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눈빛엔 연민과 경아가 섞여 있었다. 자네가 지나온 길이 고됐군. 허나 그 마음이 곱소. 남을 원망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잡으니 이가 드물지 않소. 채령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대감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자네의 고생, 고운 인품, 내가 잊지 않겠소. 자네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리다. 채령은 절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대감은 며칠만 몸을 더 추스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정대감은 그날 밤 늦도록 서책을 펼치지 못한 채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며칠이 흘렀다. 정대감은 여전히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채령과의 대화를 떠올릴수록 그녀의 강인한 삶과 고든 심성에 대한 경애가 커져만 갔다. 그날 밤 대감은 조용히 하인을 불렀다. 채령 아씨를 이리로 모셔오라. 곧 채령이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재로 들어섰다. 조용히 예를 올리는 그녀를 보며 정대감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씨, 내 며칠을 생각해 보았소. 이 집 안살림을 맡아줄 사람이 절실하오. 헌데 자네처럼 살뜰하고 믿음직한 일을 또 어디서 찾겠소? 채령은 조심스레 대답했다. 저는 이 집에 빚을 졌으니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서너 달만 안살림을 맡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채령은 정동 대감댁의 살림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하녀들과 하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명단을 정리하고 창고와 주방, 장독대까지 모두 직접 발로 다니며 살펴보았다. 음식 재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장은 언제 담갔는지, 솥과 화로는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일일이 살펴보고 손을 봤다. 하인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따랐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채령의 세심함과 너그러움에 마음을 열었다. 아씨, 그동안 주방이 이렇게 정돈된 적은 처음이에요. 생채까지 직접 오셔서 살펴보는 마님은 없었소이다. 정대감의 어머니인 큰마님 역시 채령을 곱게 보았다. 어느 날 손수 만든 호박죽을 들고 찾아와 말했다. 아씨야, 나는 자네가 참 마음에 들구나. 손놀림도 야무지고 말씨도 고와. 무엇보다 마음이 곱구먼. 채령은 조심스레 웃으며 받았다.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대감은 날마다 안채로 돌아올 때마다 살림이 달라져 가는 걸 보며 감탄했다. 무겁던 집안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하인과 하녀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정대감은 밤늦게 안채로 채령을 불렀다. 자네, 내가 하나 물어도 되겠소? 예, 대감. 어른 내가 자네를 첩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혹시 눈치챘소? 채령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허나 자네에겐 그런 자리조차 어울리지 않을 만큼 고운 사람이라 생각하였소. 내게 평생을 함께할 안사람이 되어주겠소? 채령은 놀란 눈으로 정대감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대감께서는 부디 제 진심을 받아주시오. 자네와 함께라면 내 늙은 날도 따뜻할 듯하오. 채령은 그간 정대감의 인품에 감복하고 있었기에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겠나이다. 그렇게 하여 다음 해봄 정동 대감댁에서는 조촐하지만 정성스러운 혼례가 치러졌다. 정대감과 채령은 부부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이듬해에는 건강한 아들을 얻었다. 딸도 뒤이어 태어나며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정대감은 이후 관직에서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좌의정에 오르게 되었고 채령은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회자되며 귀한 여인의 본보기로 칭송받았다. 어느 날 정대감은 노을진 않채 마루에 앉아 채령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네가 이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난 몰랐소. 이렇게 내 인생의 은인이 될 줄은. 채령은 조용히 웃으며 손을 꼭 잡았다. 대감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직도 떠도는 박물 장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천천히 사라져갔고 그들의 마당엔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 이야기는 조선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채령의 삶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인간의 품격과 지혜가 어떻게 빛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채령은 명문가 출신임에도 계모와 시가에서 겪는 고난과 압박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연히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알게 된 후 도망쳐 전국을 떠도는 상인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의 인품과 지혜가 드러나고 결국 정창용 대신과 만나 결혼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역경 속에서도 끈기와 용기를 잃지 않고 도덕적 품격을 지키며 기민하게 상황에 대응하면 결국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다.